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즌3 199회 200회를 한 회 앞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심한 감기로 지금 오늘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녹화 시작 1시간쯤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200회 특집 때 힘을 쓰려고 아끼는 것 같아요. 여러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논객 내지는 방송인 또는 시사평론가들과 혈전을 벌이고 계신다고. 네, 격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안철수 캠프의 정현순 대변인을 향해서 호통을 치셨다고. 그거는 과장이고. 여의도 정가에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진짜? 네. 여의도라 그런가? 기자실에서 이제 뭐 기자실이 이렇게 있고 대변인실이 구석에 있어요, 따로. 근데 우리가 통화 이렇게 자주 취재를 하니까 또 어제 같은 상황에는 협상팀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자꾸 대변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괴롭히지 마 이러면서 들어가서 아니 기자가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한마디 했는데 좀 과장돼서 전해진 건. 김보엽 기자가 안철수 후보 캠프 기자실에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손이야? 네? 뭐 만만치 않아. 나랑 둘째 줄은 될 것 같아. 아, 그렇게 서로 상처 주기 할 겁니까 진짜? 자, 200회 특집이 한 회 남았습니다. 200회 특집 방청객 모집을 오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다음 주 초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선물과 음료를 준비를 했다고 제작진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 음식을 꼭 본인이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진행자 그리고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실 마음이시라면 제작진이 굳이 말리지 않겠다고 하니 먹성 좋은 총수를 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찬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직 가능하니까 cctv@hani.co.kr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귀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뮤지컬 총각내 야채가게. 총각내 야채가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별난 총각들의 방황과 꿈, 사랑,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공연 수익금의 5%를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공연도 보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대학로 뮤지컬센터에서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연됩니다. 이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두 분께 티켓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요. 신발끈 풀리면서 생기는 위험한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끈의 리본이 지저분하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자주 풀리는 신발끈 다시 매는 게 귀찮지 않으신가요? 스니클립, 이 모든 신발끈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완해주는 클립입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 오신 방청객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클립을 신발에 묶으면 이렇게 된대요. 위에 이렇게 리본을 안 묶어도 신발끈을 두 개를 쭉 당겨가지고 뚫뚫뚫뚫 만 거죠. 그냥 말아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 문재인 안철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힘든데 진짜 제대로 봤어요. 어제. 왜냐하면 그 끝나고 모 방송국에서 평가하는 성적 표명에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패널끼리 다 모여서 그걸 봤어요. 어제 근데 뭐 문재인 후보는 나름 이제 토론, 그런 이제 TV 토론, 문답을 주고받는 그런 토론에 좀 뭐 경험이 있으신데 반면에 안철수 뭐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없지 않았냐 뭐 이런. 없는 티가 이제 많이 나더만요. 경험 없는 티, 그죠? 표정이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근데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전 잘하시대? 민주당 경선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글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손짓도 잘하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돌리면서. 저는 처음 방송 나갈 때 거의 얼었거든요. 말이 잘 안 나오고. 저도 저기서 얼어 생각이 이렇게 진짜 이게 백지가 된다는 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이 카메라는 고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이러고 얘기하니까 손이 안 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질문할 때는 이렇게 몸을 나서니까 어깨가 올라가면서 커 보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기를 했죠. 저는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질문 시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정치인들끼리의 토론에서의 질문 시간이라는 건 자기 홍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참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빨리 하세요. 그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로 자기 얘기를 다 계속 한다 그러면 7분 정도 주도권 토론을 해가지고 내 시간을 7분을 갖게 되면은 거의 뭐 한 6분 가량은 자기 시간으로 쓰는 게 뭐 그동안 많은 TV 토론에서 봤던 건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진짜 질문만 하더라고요.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이거 정말 낯선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사보험을 가구당 2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월 20만 원입니까? 연 20만 원입니까? 순간 당황했어.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재인도 보고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보는 저도 아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연간이 아니라 월 2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 맞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네 그러고 넘어가요. 안철수 후보는 네 하면서 적어요. 20만 원은 적어. 그러면서 넘어가. 굉장히 좀 정치인들 토론에서 볼 수 없던 광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토론이 사실은 하기 굉장히 힘든 토론이에요. 서로 공격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공격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데 왜 단일화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아무 그것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좋은 득담만 하고 가면 그것도 토론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애매한 토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이 어떤 전략, 어떤 컨셉으로 토론에 임했을까라는 거를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문재인 후보는 컨셉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이 정당의 힘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옆에 붙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가야 된다. 제스처도 쓰면서. 근데 그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의외였어요.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철수 후보는 조금 이제 좋게 보면 진심 컨셉이긴 한데 조금 경직됐고 좀 초조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딱 이렇게 굳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비되면서 전 11시 15분부터가 시작했을 거예요. 초반에 한 30분 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아마 점수를 매겼을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안철수 후보가 잘하긴 잘하더라고.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내용이 좋더라고. 연설 또 뭐 강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할 기회, 그러니까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잘 하는데 질문할 때 조금 앞부분 아까 말씀하신 한 30분 정도는 안철수 기자의 문재인 후보 인터뷰 뭐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흠집을 많이 안 내고 그러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많이 쟁점은 많이 교환했었어요. 뒤로 가면 남북 문제 갖고도 그렇죠. 상당히 얘기했고 저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이런 거 갖고도 토론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그런 거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럼 뭐 따지듯이 비용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오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공세하고 끝내잖아.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진짜 그 월이요 년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메모하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어떤 수준이라 그럴까? 품위가 보이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별력이 얼마나 있었을 거냐. 우리 이렇게 학력고사 보고 나면 변별력이 얼마나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유심히 본 사람들은 변별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통상의 토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밋밋하고. 아니 그런가요? 저는 어제 아주 재밌게 봤는데.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었어요. 네. 어제 그 안 후보 쪽은 이 토론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전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인터뷰 얘기하는데 토론은 물어봤으면 저쪽에서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든가 아니면 제 생각은 다른데요 라든가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안 후보하고
문 후보하고 그런 좀 변별력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 변별력 자세히 보면 보였어요. 그 좀 이 점잖은 인파이터 전략. 그렇죠. 이게 지금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수성하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점잖고 예의 바르되 공격적으로 축 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강조했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그 문 후보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 있는 토론을 했다고 본다라고 자평을 했거든요. 안 후보는. 카메라가 이제 익숙치 않았던 안철수 대화지를. 후보가 강연할 때 보면은 멀리서 보잖아요. 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저 힐링 캠프나 예전에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어떤 그런 쇼니까 뭐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하고 또 편집도 되고 그런 건데 실제 강연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멀리서 보잖아요. 이렇게 클로즈업된 화면을 국민들이 보는 것도 이번이 굉장히 좀 드문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후보가 평소에도 약간 시선이 좀 불안하거든요. 사람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고 있거나 하진 않아요. 이렇게 강연할 때도 그래? 강연할 때도. 방송할 그리고 때는 시선 처리가 제일 힘들어요. 입도 약간 떨려요. 그래서 평소에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약간 떨려. 그게 저는 강연할 때는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제 이렇게 클로즈업된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상. 뭐 내용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어떤 짚을 분은 것도 또 다 짚었잖아요. 뭐 이렇게 좀 급하게 해서 정리가 좀 덜 됐다 그러는데 저는 내용을 잘 정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을 안 보고 이제 이미지만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사적으로 그 TV 토론을 굉장히 잘 코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윤재 변호사라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TV 토론은 복싱 경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막 이렇게 때려 누워가지고 뭔가 이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진다. TV 토론은 장기 자랑이다. 자기가 뭐 얼마나 예쁜지를 잘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난 그 친구를 굉장히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TV 토론 이런. 김윤재 변호사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표정 관리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전화해서 사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 방송 출연 섭외 이 교섭하는 것 때문에 조정하는 것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경민 의원이랑 이것 때문에 방송국이랑 이게 뭐 중간에 뭐 빠그러지고 이래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신경을 많이 못 썼다 그러더라고. 토론은 좀 경험이 쌓여야 돼. 조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시선 처리도 힘들지, 손 이런 것도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르지, 뭐 굉장히 부담스러워. 카메라를 막 돌아가지. 전 국민이 막 보고 있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요즘 토론 좀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처음 이제 공중파 토론을 나갔어요. 100분 토론하는 데를 나갔는데 토론 잘한다는 사람이 나온 거야. 내 옆에 진중권 선배가 앉고 이제 진보가 진중권이 있지 나는 이제 돋보잡이고 생전에서 보도 못한 놈이 하나 나와 있고 저쪽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랑 고성국 박사가 앉은 거야. 이 세 사람이 토론을 굉장히 세게 잘하는 사람이잖아. 전원책부터 발언이 시작돼서 모두 발언이 전원책, 진중권, 고성국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싸움이 난 거야. 셋이서 한마디씩 하고 고성국 선배한테 넘어갔는데 고 박사가 팍 찔렀어요. 이 두 사람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럼 막 삿대질하고 이제 고성이 오간 거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내 차례 돌아와야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세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잔머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싸움에 끼어들어야 되나? 안 끼어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사회자가 그 사회자가 사회 잘 봐요. 진동호 씨가 그랬더니 살짝 눈치를 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얘기할 기회를 주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너무 톤이 높은 데다가 나는 톤을 낮췄거든. 조곤조곤 얘기를 했거든. 이게 이제 차별화가 된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되더라고, 그다음부터. 근데 만약에 처음에 가서 그거 끼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으면 바로 퇴출당해서 다시는 거기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은 조금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 더 하면. 어제 끝날 때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양쪽 지지자들이 지지고 먹고 여기 와서도 좀 토론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 그냥 뭐 꼭 지상파 중계해야 되나요? 뭐 이 정도로 재밌을 것 같으면은 뭐 어디서 그냥 두 분이 만나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중계를 해도 다 볼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없죠. 최대로 당기면 24일 날 결정을 해야 되고 최대로 늦춰도 26일에는 결정을 해야 그렇죠. 되죠. 후보 등록이 25, 26 이틀 동안 하니까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해야 되죠, 지금. 근데 그렇지. 그러면 24일까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여론조사는 조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오늘 밤중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건 내일이니까 모르는 아 거예요. 그런가? 아 그렇지. 사실상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단판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오전에 두 후보가 2시간 정도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후보들 단위에서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문항 어떻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 발표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양쪽이고 취재를 해보면 이제 뭐 거론은 직접 안 하겠지만 절벽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걸 얘기를 못하지. 취재원이 안철수 캠프만 그렇죠. 야당 출입 기자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느냐. 후보 간에 둘이 얘기한 것은 잘 안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취재를 해보면 두 후보가 모두 양보하라. 저한테 양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얘기를 둘 다 했다는 2시간 동안? 아니 2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진 않았겠지.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오해 뭐 인편 뭐 이런 얘기도 했겠지. 근데 그 얘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해야 뭐 결론이 나겠어요. 아무튼 내일도 양쪽 캠프가 후보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디 가서 막 손 흔들고 그러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내일 일정도 아마 좀 비어 있는 것 같고 오늘 밤은 두 후보 간 회동은 없고 협의팀도 없고 내일 일정들은 많이 비워놨다고 하네요. 내일도 비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양보라는 게 얘기를 통해서 양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실존적 고민을 좀 해서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양보가 가능한 거지. 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논리가 괜찮아서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일정 쫓아다니면 선거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현장 쫓아다니면 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아요. 반응들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좀 격리시켜 놓고 자기와의 대화를 좀 해서 원래 자기가 출마하려고 했던 이유부터 좀 이렇게 하나둘씩 따져보면 저는 조금 이제 쉬운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결론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나머지가 좀 쉽게 풀리는 거죠. 근데 저는 단판이라고 하는 게 후보직만 누가 이기 먹는 걸로 단판을 지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각자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씩 있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패키지 딜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후보직 하나만 달랑 놓고 누구는 후보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고 그러면 안 이런 되죠. 구도로 가면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후보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후보니까 뭐 당을 어떻게 하자든지 예를 들면 아니 그 당권이든 뭐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자든지 뭐 신당을 어떻게 만들자든지 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정치 혁신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합의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각도 가능. 네. 그러니까 내각이라면 뭐 장관이 몇 명이에요 지금? 뭐 한 20명이라고 치면 20명만 달랑 할 게 아니라 이 새 정부를 끌고 갈 인력 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을 넓게 구성을 해서 양쪽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제3의 세를 이렇게 모아서 그런 것도 나눌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뭐 총리 추천권을 준다든지 본인이 총리하는 거는 또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구도를 그렇죠. 진 사람이 총리 추천권을 준다든지 뭐 당대표를 한다든지 왜 쉽지 않은가요? 그거 지금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감 선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나눠 먹기가 되는 거기 있는 데다가 후보 매수제? 후보 매수처럼 된다. 그게 있는 데다가 그 성한영 선배가 지적한 것처럼 둘다 부산 부산이고. PK 대통령 밑에 PK 총리 이 구도는 안 맞거든요.
우리 같은 데는 지역으로 좀 안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두 후보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백의종군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돕지 자리를 맡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후보직을 양보하신 분이 당을 맡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거나 좀 더 좋은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유효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나눈다면. 이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단판도 그냥 단판이 있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단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2년 방식대로 0.1% 포인트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그 방식이 정상적이냐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면 모두가 부정적이죠. 그렇죠. 때문에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뭐 지금 뭘 어떻게 하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다 묻는 거예요. 응? 다 어떻게 묻냐면 그 첫 번째 투표할 거냐, 두 번째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세 번째 정권 교체를 바라냐, 정권 연장을 바라냐, 네 번째 어느 당 지지냐. 이 정도면은 역선택은 저는 많이 걸러진다고 봐요. 뭐 아주 의도를 가지고 역선택에 나는 개입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럼 지금 않으면. 두 후보 간의 단판이라는 게 결국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판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후보직을 걸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단판까지 나간 것 같다는 거고 마무리 얘기를 하면 그 4개 정도 물어보면 그 역선택에 그건 많이 우려를 덜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양쪽 캠프에서 묻고자 하는 걸 다 묻는 거예요. 지지도 뭐 야권 후보 지지도 적합도 경쟁력 그다음에 방문 박안 대결 가상 대결 이것까지 다 묻고 그 조사 결과 가지고 밀봉해서 두 후보 딱 밀어넣고 그거 들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 이거 참조해서 결정하시고 그냥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오게 된 게 뭐 때문인지 처음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권하게 되면 공동정부든 연합정부든 어떤 식으로 할 건지까지도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면 한 2박 3일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캠프 쪽에 한 본부장은 두 후보를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절이나 어디든 가둬놓고 1박 2일도 짧다. 2박 3일은 서로 토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캠프 사람들 1일 1회 면담. 그래서 얘기할 기회는 좀 주고 전화기는 뺐고 그리고 이 언론을 위해서 정원을 한 번씩 걸으면서 포토타임을 갖는 그것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낫지 않겠느냐. 지금 뭐 이제 우스개처럼 나오는 얘기지만 가위바위보 하는 게 어차피 여론조사 해봤자 오차범위 안에서 나올 건데 지난 2002년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나오더라도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어차피 하면은 오차범위 안에서 나올 테니 그 가위바위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오차범위에서 하는 거. 오차범위 안에서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단일화 해법 3가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다. 한국이니까 3세판 한다. 두 번째 진 사람이 후보 사퇴를 한다. 그런데 조건이 세 번째예요. 대외적으로는 가위바위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누구요? 진 사람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판을 하든 그거 없이 그냥 단판을 하든 단판을 하게 될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죠. 그건 좀 정치력 싸움이니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든 뭐든 방식에 의해서 이제 당락이 갈리잖아요. 예. 그러면 후보 아닌 사람은 패자야. 정당한 절차에서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판을 진 사람은 양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패자와 양보한 사람은 명분이 다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보한 사람은 이후 정치에서 상당 기간은 엄청난 명분을 쥐고
대중성을 갖고 정치를 해낼 수 있는 기반이 졸제 만들어져요. 한순간에. 마치 2007년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깨끗하게 승복을 했을 때의 효과. 그보다 더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건 패자였는데, 그건 패자였지만 승복한 걸로도 효과를 봤는데, 그렇죠. 이건 만약 양보를 한다면 그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양보해도 엄청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길 수 있는 걸 양보하는 거잖아요. 진 사람이 양보하는 건 양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공학적 얘기예요. 지금 두 사람 말고 지금 야권에 그 정도 대중성과 국민적 신망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승자가 돼서 승승장구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돼서 위축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사는 길로 가서 한 사람은 당을 맡고 한 사람은 뭐 행정부를 맡는다. 이 구도가 저는 뭐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해피한 구도예요. 그렇게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단판이 아주 유용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같이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뭐 할 얘기 안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보한 사람은 지면 또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이나믹 코리아의 5년 뒤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여당의 한 사람도 잘 버텼잖아. 새누리당은 텔레비전 토론 중간에 성명이 나왔다며. 아 그래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별로 다르지 않는 있잖아. 뭐 준비도 안 된 후보들끼리 뭐 병륜도 없고 뭐 그랬다는 거죠. 12시, 완전 중간은 아니고 12시 거의 5분인가? 끝나기 아니 6분, 12시 5분인가 나왔다던데? 6분에 6분. 그럼 많이 나왔지. 확실히 기자들 기사 쓰기 편하게 쓰려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 확실히 준비된 후보 쪽은 다르다. 토론도 안 보고 성명서를 딱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준비된 정당이야. 대변인이 예고를 해놨어요. 이 12시 반 끝나면은 직후에 바로 대변인이 내려와서 저 논평을 하겠다. 이제 기자들 보고 기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가지 말라, 뭐 가라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안영환 대변인이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대. 카메라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대. 어제 이제 토론회 보고서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두 후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셨나 봐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 또 좀 포탈도 달랐나 보대요. 댓글이. 응? 다음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는 게 많았고 네이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는 게 많았나 봐요. 토론 끝나자마자 유민영 대변인이 네이버 댓글을 봐라. 네이버 댓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단일화가 효과라는 거는 물리적 효과는 어차피 있잖아요. 두 명이 한 명이 되는 거에 뭐 당연히 그 표가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계산으로 1 플러스 1이 2는 안 되지만 한 1.87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게 어때요, 그게? 그게 엄청나게 그럼 둘이 이제 오차범위내에서 박근혜 후보랑 박빙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구도니까 그게 이제 기계적 효과 내지는 물리적 효과라고 말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더 큰 게 있잖아,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더 하기를 돼야 되잖아. 근데 최근에 그 새누리당 하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김무성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심각한 발언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자기 편이 아닌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쟁점화를 못 시키고 있다고 야당에서 이쪽에 그렇죠. 어제 이제 김무성 본부장이죠. 김무성 본부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기자들 반응도 그거였습니다. 단일화 때문에 야당에서 제대로 대응이나 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두 후보 짧게 보면 두 후보인데 난 특히 민주당이 여야 전선을 왜 포기하고 있냐는 게 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일화에만 올인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쪽도 좀 쳐다봐서 짚을 건 짚어주고 김종인이 팽 당할 때는 저거 진짜 경제민주화 이제 버린 거다 이렇게 막 공세를 해서 위축시키고 막 이래야 되잖아. 별로 그 전선을 못 만들고 있어서 논평은 많이 내는 거 같아. 논평 갖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굉장히 답답하고 단일화에 매몰되고 있다. 우선 당사자들이 단일화에 매몰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단일화 매몰돼서 지지자들도 지금 너무 좀 골이 깊어지고 있을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무대가 계속 길어지니까. 요 무대도 있고 요 무대도 있어야 요 무대가 뭔가 찌질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요것만 달랑 보라 그러는데
잘 안 되면 고스란히 사람들이 실망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무대를 2개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근데 2번이나 집권해본 정당인데 의원이 127명이나 있는 정당이면 새누리당과 이전선은 제대로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요걸 요번에 요 전선을 미리 깔아놔야 단일 후보가 된 사람하고 박근혜 후보 간에 진짜 23일간인가 선거운동 기간이 한 23일간의 격전을 한번 치러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근데 그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23일 동안 갑자기 그 예열해서 끌어올리려면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나는 이거 놓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이번 주 월요일 19일인가요? 승리 2013, 2012, 희망 2013, 맥락전 교수 등 거기 젊은 분도 있어요. 백승원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낸 거 보면 그런 우려들이 담겨 있죠. 있죠. 응? 네. 단일화에 매몰돼서 다른 사회적 의제들, 정치 문제 말고 사회적 의제들 묻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인트는 또 오히려 두 후보한테 가 있어요. 당신들 단일화 이유 좀 생각해라. 그렇죠. 지금 단일화 하다가 뭐하러 단일화 하는 거냐. 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과 협력 2가지가 있는데 국민들은 이 협력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 근데 단일화 국면에서 당장 경쟁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나중에 단일화하고 나서도 서로 뻘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후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어제 토론 같은 거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단일화에 매몰돼 가지고 후보들이 단일화에 매몰돼서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면 어제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후보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자제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아니요,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죠. 그것도 아니다. 네. 그 어제 토론에서 제가 유일하게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만 한두 번 그런 됐던가 뭐 그런 거 같고 그 박근혜 후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리를 아주 그런 자리에서 TV 토론이라는 그 시청률이 한 19% 나오면 그런 왜 자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그거를 위해서 단일화를 그렇지. 한다는 그렇지. 그거를 빼놓고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왜 집권해야 되는가도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잘했으면 그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했으면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하고 박근혜하고 붙으면 되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도 나는 그게 필요했다고 보는데 왜 안 했을까나 공부가 두 사람 다 안 하대? 그렇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같은 문제를 야권 연대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심상정 의원은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는 있어요. 독자 완주하는 분한테 야권 연대 틀 만들고 들어와서 단일화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분도 냅둬야 돼요. 그냥 가시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심상정 의원하고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정희 그게 좀 고민해보고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또 이제 뭐 녹색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색 아젠다가 사실은 중요해요. 녹색당, 정년당 이런 사람들하고도 논의 테이블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아젠다를 중심으로 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쪽에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심이 되는 정당이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오로지.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은 단일화하면 이긴다.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일화하면 무조건 정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민주당은 누굽니까? 조금 이제 민주당 사정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후보 됐을 때 23일 동안 뭘 갖고 싸울지에 대한 준비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지. 이게 단일화가 그 후보를 이렇게 후보를 두 사람을 한 명으로 만드는 것이면서 전체를 이렇게 잘 동원해서 야권의 지지층이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빠져버리고 오로지 이제 누가 후보직 되는 이걸로만 굉장히 형해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피로해지고 걱정하고 후보들끼리도 지난주에는 한번
서로 격렬하게 붙었던 거 아니에요? 깊은 실망, 뭐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냐. 그래서 후보들까지 그래버리면 이 간격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예쁜 댓글 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살벌해요. 살벌하죠. 가끔 그러니까 가끔 그분들이 우리도 때려요. 저도 맞았습니다. 저를 왜 때리세요? 근데 그렇죠. 왜 새누리당 기자를 때리지? 그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 받지. 아니냐 뭐니냐. 그러니까 나 그거 정말 박근혜 후보가 내일 본인의 비례대표직을 사퇴를 합니다. 내일 아주 감동적인데요. 그 감동이 없지. 그 비례대표 이어받는 사람 네, 선거운동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죠. 했던 분이죠. 네. 어쨌든 그 양반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든 안 되든 의원이 되는 거네. 그렇죠. 의원은 되죠 일단. 빨리 사퇴하는 게 맞죠. 비례대표는 빨리. 박근혜 사퇴하시고. 후보는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쪽이 두 명이니까 단일화 뭐 그 즈음 해서 뭐 호남 출신 총리, 예비 총리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손잡고 선거운동 다닌다. 뭐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하긴 힘든데 어쨌든 최근에 그 영입되신 구 야권 인사들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들 김경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왜 갔다고 보세요, 회장님? 왜 박근혜 후보를 도우러 갔을까요? 그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노욕이죠. 노욕, 그 멋있는 말 같은데. 늙어서 부리는 욕심이다. 노력이죠. 뭔가 한 자리를 바라고 간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좀 서운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 공천 받고 이럴 때 좀 서운하게 돼서 이제 근데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가 주도 협상의 대리인 파트너로 나가서 한 DJ 편합을 야합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아무리 그래도 넘어간다. 어? 아니 그래도 가끔씩 자랑하던데요. 그때는 우리 누구를 만나서 1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아니 협상이 오래 하면 뭐 그거 짧게 하면 그건가?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보인데 후보 캠프의 특보인데 지난번에 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뭘 하는지 다들 모르고 있다가 광주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광주 방문했을 때 등장해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셨죠. 지금 이 야권의 후보 나온 두 사람은 둘 다 부산 사람들이다. 부산과 경남고의 싸움이다. 부산과 경남고의 싸움이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부산 정권이다 이거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호남에 돌아온 게 뭐가 있었냐. 호남 사람이 안철수나 문재인을 찍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적이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이 고발당했죠. 선관위에서. 선관위한테 고발당했죠. 그래서 결국 방송국 다니면 대기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무심코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한 번은 며칠 전에 그 발언 직후에 어디를 갔는데 분장을 하고 문 열고 싹 들어가는데 3명이 앉아 있는 거야. 딱 그 중간에 지금 얘기한 그 양반이 딱 앉아 있는 거야. 되게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인사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서로 오가면 얼굴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방송 나오니까 직접 인사 안 해도 인사 이렇게 하고 가는데 딱 순간 딱 그렇게 반대편 문으로 쑥 나가버렸거든 내가. 인사를 하기가 싫더라고. 근데 나가니까 앉아있을 데가 없는 거야. 김경재 전 김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상계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죠. 장준환 선생 사상계에서 일을 해서 아무튼 뭐 글쟁이라고 김영욱 회고록 선양반이에요. 김영욱 회고록이라고 김영욱 전 그 박정희 정권의 중정부장의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김영욱 회고록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제 가명으로 박사월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서 뭐 지하 활동처럼 했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박근혜
후보가 큰경의 시절에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박근혜 후보 캠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파일을 가지고? 아니 파일 아니 그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아니 근데 트로이 목마야?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나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장이 크게 섰을 때는 사람들이 한 방에 살포시 맛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김지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김지아 시인도 그 유신 그 하고 오적. 근데 뭐 그분은 원체 필요한 자연이니까 그냥 뭐 저러다가 또 나중에 박근혜 후보한테 한마디 할 수도 있어. 원체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어쨌든 뭐 도 넘은 비난의 생채기가 크면 이기는 단일화와는 멀어진다. 경쟁은 격렬하게 하더라도 선거는 물론 국정 운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제 내 기사였던 것 같은데. 김보엽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그 우리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서른 정치를 공부할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김보엽 기자가 그 오보 파동으로 트위터에서 공격을 당할 때 제가 제 트위터에다가 새 책이 나왔습니다 올렸다가 참 한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누가 썼는지 알아. 아유 깜짝 놀랐네 진짜. 5명이 썼습니다. 5명이 기자들인 정치부 젊은 기자들인데요. 다 소속이 달라요. 한겨레 제가 있고 경향신문의 임지선 기자라고 있고요. 조선일보의 박국희, 중앙일보의 김경진, 동아일보의 윤한준 기자. 정치학 개론서 순서를 참고해서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정치의 다양한 면모를 갖다가 짚어서 쓴 책인데 재밌는 거는 조중동 기자들은 야당 출입입니다. 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 기자들은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입니다. 모두 양쪽 다 핍박받는 기자들이라고들 하지요. 자, 직장인, 학생, 노인분들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우공토 어깨 안마기가 돌아왔습니다. GS 홈쇼핑, 옥션 등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200회 특집 방송은 11월 29일 오후 7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일화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오늘 199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